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10월부터 9월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11월까지 해서 끝내는 모의고사 예상 문제 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8회에 걸쳐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풀고 그리고 이제 정답을 확인하고 또 첨삭 지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까지 63일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2달 남은 건데 이 2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잘 내용을 정리하시고 또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내가 공부한 것들에 어느 정도 잘 맞는지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차례대로 설명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작년에 낸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못 풀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활용도 하고 또 새롭게 출제한 문제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문제들을 확실하게 풀어봄으로써 요번에 문제 이제 이 임용고시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적중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도 같이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과 함께 또 우리가 때때로 우리 수능 문제에서 좀 더 그래도 수능 문제에서 쉬운 것들도 있지만 약간 더 그래도 이 문제는 수준이 그래도 조금 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임용 쪽하고도 연관성이 잘하면 나올 것 같다 하는 문제들을 또 틈틈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공 A형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기입하시오 했어요. 이 논의는 역사적 담론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와 이를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논의 속에서 역사는 근대, 그리고 국가, 과학, 제국주의, 남성 중심, 그리고 억압의 도구이며 반면 이것은 포스트 모던, 상징적으로 배제된 것, 신체, 그리고 치유와 구원의 도구로 상징된다. 과거 구술문화 속에서 이것의 권위는 과거가 남긴 지혜를 재생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에서 이것은 망각으로 잊혀진 과거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필사라는 방법으로 보존되어 과거를 재생하게 되었고 이로써 기록된 것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면서 기록되지 않은 이것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었다. 특히 19세기에 이르러 역사학이 전문화되면서 역사가들은 역사는 객관적, 집단적, 단수적이지만 이것은 주관적, 개인적, 복수적이라는 신념이 확대되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정답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사로 된 것이 결국은 역사로 인정받고 이 역사는 객관적인 것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필사가 되지 않고 과거의 지혜를 재생산하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 바로 뭡니까? 바로 기억이죠. 이 기억이 망각으로 잊혀진 과거를 판단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이 기억 중에서 이제 이 국가가 좀 더 인정하고 다수가 인정하면서 어떤 주류 속에 들어오는 기억은 공적 기억,
반면에 이 기억 중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외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억들은 이 반기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 기억에 대한 것들이 필사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측면들도 많고 또 최근 들어와서 이 기억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 기억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온전한 것이냐, 또 기억이라는 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냐, 왜곡된 것들도 있고 그런 어떤 그 기억의 부정확성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억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억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런 기억 논의가 이 포스트 모던적인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고 반면에 역사는 필사 이후로 즉 기록이 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좀 더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온 것 자체도 분명히 왜곡과 또 다른 의도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과연 뭐냐? 기억이죠. 단순히 어떤 그냥 뭐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용어를 쓴다기보다 역사 교육에서 이 기억 논의가 최근에 논쟁으로 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어봤습니다. 다음 2번 기억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이 나의 그가 가리키는 공통 인명을 기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가에 보면 갑자기 내게 판마키우스와 마르케라의 죽음, 로마시의 포위, 많은 형제자매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판마키우스, 마르케라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거 뭐지 싶었는데 바로 뒤에 로마시가 포위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엄청난 충격에 망연자실했고 밤낮으로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인들이 포로 상태인 가운데 나 자신도 붙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는 한은 입을 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 불안에 가슴이 막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요동치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고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빛이 로마 제국에 패배했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하나의 도시 속에서 전 세계가 멸망했을 때 나는 잠자코 말하지 않고 비하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다. 자, 일단 로마 제국이 나왔기 때문에 고대 로마 제국이 지금 포위됐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눈앞에 닥쳐 공포에 전율하는 로마를 포위하고 혼란에 빠뜨리며 침입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지시가 맨 먼저 내려졌다. 즉 만약 누군가가 성소에 특히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교회당에 피난했다면 우선 이 자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하고 그것에 덧붙여 전리품에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가능한 한 유혈을 삼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로마시의 건설로부터 1164년째 되는 해에 그가 로마시를 침입했다. 그 침입 무렵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딸이면서 아르카디우스의 호노리스 두 황제의 누이 동생인 프라키티아는 그의 친족 아타울프에게 붙잡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신의 중재로 이른바 로마가 특별한 보증과 인질로서 그녀를 인도했던 것과 같고 그녀는 이런 식으로 게르만족의 왕이라는 가장 강력한 남편과 맺어졌던 것으로 국가에 지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 알라릭입니다. 알라릭. AD 410년 알라릭이 침입을 하죠.
예, 물론 401년에도 침입을 했고요. 또 410년에 알라릭이 침입하고, 그리고 이제 430년 고쯤에서 이제 훈족이 또 잠시 또 침략하기도 하는데요. 이만큼 이제 5세기 초, 이미 이제 그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5세기 초부터 로마 제국 내에는 이민족의 침입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로마시에 포위와 함께 많은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이면서 나의 그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알라릭입니다. 알라릭. 서고트족의 수장이죠. 알라릭. 이 알라릭이 결국은 당시에 비잔틴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딸이고 동시에 이 호노리우스 황제의 누이 동생인 이 바로 이 그 프라키티아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어떤 정통성을 좀 더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바로 게르만족의 왕과 이 그 로마 이 황녀하고의 결혼이 어떤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가는 기본적으로 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예, 이 성 히에로니무스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쓴 사료에서 출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자인 오로시우스, 이 오로시우스의 사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원인 제공자인 그런 인물은 누구냐? 바로 알라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를 냈냐 하면 클로비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테오도리쿠스도 몇 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서고트족의 이 대표자인 알라릭도 충분히 나올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랬을 때 혹시 이런 사료를 이용해서 시험에 나오면 이 알라릭 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라릭 혹은 알라리쿠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들, 뭐, 아타울프, 뭐, 이런 어떤 그 시대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비잔틴과의 어떤 싸움에서도, 서고트족이 상당히 패배하기도 하고, 또 이 프랑크족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예,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라릭의 이름을 조금씩 알아두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대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기억에서 말하는 문제점. 니은의 르고프가 바라보는 르네상스 시대의 정의와 그 근거로서 주장하는 이론의 명칭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디귿 부분에 고대를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리을의 내용에서 적용된 역사적 설명 방식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했어요. 자, 20세기 들어서 역사인식의 수단으로서 시대 구분의 가치는 인정하더라도 그 기준을 문제 삼았다. 예, 이 시대 구분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 구분의 기준을 사상적 변화 혹은 정치적 변화 혹은 문화나 경제 변화에 두느냐를 두고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3분법이나 현대를 추가한 4분법은 서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시대 구분은 획일적인 인식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세적이라는 표현을 유럽의 10세기와 13세기에 적용할 때 문제는 충분히 감지된다. 또한 르고프 같은 사람들은 시대 구분에 있어 르네상스 시대를 달리 바라보면서 15세기 르네상스가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보는 사례를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대 구분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역사가들도 존재한다. 시대 구분법은 심지어 단일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도
명료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관점에 따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시대 구분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시대 구분은 역사 이해의 길잡이로서 효용적 가치를 가진다. 시대의 지배적 사상이나 흐름을 내세운 역사 구분도 중요한 사고의 틀을 형성할 수 있다. 신앙의 시대, 진보의 세기, 부르주아 사회의 전개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는 역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삼분법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스트들에 의해서 이 삼분법 구조가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러나 오늘날 이런 삼분법이라든가 이런 시대 구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해 보면 유럽의 10세기와 13세기를 중세적이란 표현으로 그냥 하나로 쓸 때 가질 수 있는 그 문제가 뭐냐라는 것이죠. 예. 자, 기억에서 말하는 문제점 뭘까요? 바로 이 유럽의 10세기와 13세기를 이 13세기와 10세기는 전혀 다른 시대라는 것이죠. 물론 같은 중세에 포함되어 있지만 봉건제나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덜 나타나는 시기이고 아직은 미약한 체제죠. 그러나 13세기 이후 서유럽의 이 문명이 상당히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13세기입니다. 따라서 같은 중세로 놓는다 해도 즉 동일한 시기로 가정하고 바라봤을 때 이것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획일적인 이 그 동질성을 가진 그런 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동질성. 같은 시기로 가정하고 획일적 동질성의 시기로 바라본다. 즉 우리가 중세라고 하면 중세는 이러이러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10세기에도 똑같이 뭐 후진 사회야, 13세기에도 똑같이 좀 미진한 사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획일적 동질성의 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따라서 리은의 자크 르고프 같은 사람들은 시대 구분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달리 바라본다 라고 했어요. 이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죠. 르네상스는 중세의 가을이다 라고 해서 중세의 연장으로 바라보는 이 설이 있죠. 하이징하에. 그러나 또 브루카르트 같은 사람은 르네상스와 이 중세는 완전히 다른 거다 해서 완전히 근대의 개념으로 바라보죠. 최근에는 이 르네상스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럴 때 르고프는 바로 르네상스를 중세 문화가 만개한 형태로 바라봅니다. 중세 문화가 아주 너무너무 활짝 펴서 발전한 시기로 바라보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중세란 그렇게 짧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내세우는 이론을 우리가 장기 중세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장기 중세론. 우리가 그 페르낭 브로델이 장기 지속이라는 개념을 내세운 것처럼 역사라는 게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봐야 된다라는 하나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긴 기간을 두고 마찬가지로 이 르고프도 중세는 상당히 긴 기간이고 따라서 그렇게 바라봤을 때 르네상스는 오히려 중세 문화가 만개한 현상이다라고 바라보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세와 또 르네상스 그 시기를 바라보는 이 시각들이 이 3분법이나 4분법의 구조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역사교육론의 이론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교육론 책에 분명히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 고대를 적용할 때 문제점. 심지어 시대 구분이 단일 국가 역사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고대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고대의 어떤 부분이 내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근대적일 수도 있고, 또 근대적이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또 한편으로는 더 이 고대적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대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가 덜 발달했다거나 혹은 덜 근대적이라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고대라고 해도 단일 국가의 역사에서 고대라고 해서 고대, 중세, 근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온다고 했을 때 고대라고 해서 반드시 미진한 게 아니다. 따라서 고대의 어느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오히려 더 근대적일 수도 있고 현대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하나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딱 잘라서 시대 구분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신앙의 시대 진보의 세기 부르주아 사회의 전개, 이거 하나의 주제 개념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논리인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역사적 설명 방식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총괄 방식이라고 하죠. 총괄 방식. 그래서 이 답은 총괄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제시문을 읽고 기억을 지칭하는 공통인명, 그리고 그의 대표적 신학 연구 방법론의 명칭 서술, 니은의 대표적 주장 서술, 그리고 디귿의 가장 큰 경제적 업적을 설명하시오 했어요. 4점. 자, 그는 클레르보의 수도원장으로서 12세기 중엽의 신앙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클레르보의 수도원장, 클레르보의 지역에 사는 누구냐? 우리가 다 유추할 수 있죠. 클레르보 드 베르나르, 베르나르드 클레르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 베르나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베르나르드 베르나르드 클레르보 이렇게 부르죠. 즉 클레르보 지역에 사는 베르나르가 되는데요. 예, 중세시대 성이 별도로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인물을 제외하고는 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지역 이름이 뒤에 가죠. 그래서 아주 영성이 뛰어나고 십자군 전쟁 때 제2차 때 왕들이 출전하는데 이 왕들이 출전하도록 설득한 인물이 바로 이 클레르보 수도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그 튜턴 기사단 성전 기사단이 만들어질 당시와 또 튜턴 기사단도 약간의 그런 어떤 역할을 했죠. 템플 기사단. 예, 이 템플 기사단하고 튜턴 기사단. 그랬을 때 이 기사단이 만들어지면서 활동하려고 할 때 그들의 어떤 정당성, 기반을 만들어주고 동의한 인물이 바로 요 클레르보 베르나르드 클레르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아주 굉장한 영성으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파리 학파의 작업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시에 12세기 중엽에 이제 서서히 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스콜라 철학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파리에서는 이런 학파들이 생겨났는데 이거에 아주 적대적이었다는 거죠. 그는 단순히 알기 위해서 배우는 자들을 의심하였다. 그가 말하길 그런 호기심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그는 그의 최고 경쟁자와 배운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이유도 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전제로 검토한다면 적대적 경쟁자의 학설 못지않게 초기 중세 사상계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으로 보인다. 물론 비록 방향은 다르다. 그는 12세기의 새로운 경건운동의 대변자였고 적대적 경쟁자는 새로운 합리주의의 주창자였던 것이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일단
기억의 공통 인명은 누구냐? 바로 이 클레르보의 최고 경쟁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피에르 아벨라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피에르 아벨라르. 그냥 아벨라르만 쓰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최고 경쟁자가 아벨라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건운동의 대변자고 영성이 뛰어난 그런 인물은 클레르보 베르나르가 되는 거고, 반면에 그의 적대적 경쟁자는 피에르 아벨라르. 그런데 이제 그들의 경쟁에서 일시적으로는 베르나르가 승리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보통 아벨라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적인 여러 이 거세를 당하고 여러 고통들이 있었고 이 그 학문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상처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내세운 방법론의 근거에서 나중에 파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 때문에 즉 이 아벨라르 때문에 신학이라는 신학이라는 용어가 생겨나는 게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벨라르가 서로 이제 충돌하면서 내세운 신학 연구 방법론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변증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이 신학 문제의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성경적 측면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변증법적 설명.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변증법적 방법, 설명 방법. 굉장히 똑똑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사상가로서 그는 성 베드로, 나미아니와 캔터베리의 성 안셀무스 혹은 성 안셀모 이렇게 얘기하죠. 안셀무스에 의해 1100년경 뼈대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안셀무스는 초기 중세 성사 위주의 그리스도교를 더욱 체험적이며 사적인 신앙으로 변화시키는데 뚜렷한 뼈대를 만들었다. 그는 이 추세를 따랐으며 널리 발전시키고 널리 전파하였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때때로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성품에 의해 가려졌다. 그는 강한 지도 능력과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을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경향이 있었다. 매우 존경을 받았던 시토 수도사들의 지도자로서 명성과 역동적인 품성, 말솜씨, 그리고 유행하던 경건운동의 비공식적 대변이라는 지위로 인해 그는 사회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교황 선출의 결정적 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왕들을 열변으로 설득하고 십자군 원정을 독려하는 설교를 하였으며 성직자들에게 충고하고 유대인을 정죄하였으나 유대인 학살은 금지하였다.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성 베르나르, 베르나르 클레르보에 대한 거예요. 이 클레르보의 경쟁자 피에르 아벨라르가 내세운 것은 변증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과 같은 어떤 경향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성 안셀무스 이란 인물이고, 그가 내세운 어떤 그 이론적 측면을 더 이렇게 발전시켰다라는 것이죠. 성 안셀무스는 실제론의 대변자죠. 우리가 스콜라 철학이 이제 나타나면서 실제론과 유명론으로 나뉘게 되죠. 이 안셀무스가 한 이 대표적 주장이 뭐냐? 실제론에서 대표적 주장, 이 사람은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요. 동시에 이 디귿의 가장 큰 업적, 시토 수도사들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영국의 요크셔 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해서
광대한 목양지로 변화시켰고 그렇게 해서 영국이 양모 생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시스토교단의 개간 사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양모 산업에 아주 큰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 요쿠쇼 지방 그거를 쓰시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면 아벨라르가 변증법적 방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 회의를 한다. 즉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탐구하고 그 다음에 탐구를 하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세운 게 바로 이 사람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책을 썼고 이것을 통해서 긍정했다가 다시 부정했다가 다시 긍정의 답을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의문하고 회의하면서 다시 부정적으로 또 생각해보고 다시 이러한 긍정의 답을 그래서 일종의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변증법이 정반합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학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내세운 건 아벨라르였고 훗날 이 아벨라르의 이 방법론적인 것을 활용해서 파리 대학에서 학생들 신학을 가르치게 되는 큰 틀을 만든 게 바로 요 아벨라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벨라르 중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베르나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알아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읽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답안을 서술하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말. 자, 박교사가 그랬어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한 데는 다양한 방식들을 배웠어요. 각자 좀 더 흥미를 느끼는 방식들을 하나씩 선택해 그 예를 들어볼까요?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영희는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종법적 혈연관계에 기반을 둔 제도였죠. 이에 반해 서양의 봉건제도는 쌍무적 계약관계에 기반을 둔 제도였어요. 진우는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의료진들이 참 힘들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유럽의 14세기에도 존재했죠. 바로 흑사병의 발발이죠. 그때의 상황을 통해 오늘날의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박교사, 그래요. 좋은 제안입니다. 이런 진우 학생의 설명 방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유추죠. 유추. 예, 유추적인 방식. 자, 그러면 박교사, 그래서 기억은 유추. 자, 그럼 역사적 설명 방식에 대해 계속 진행해 볼까요? 연지가 대답하기를 19세기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게 일어난 모든 운동을 자유주의 운동으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자유주의란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거, 주제와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 예, 특히 개념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거, 이거 우리 총괄 방식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랬을 때 박교사가 그럼 연지가 설명한 방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설명 방식이 실증주의자들의 설명 방식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총괄 방식이 실증주의자들의 설명과 구별되는 거. 우리가 실증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밝히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하나의 법칙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총괄 방식은 인과관계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즉 인과관계를 법칙적으로 설명하는 데 관심이 없고 사건의 어떤 성격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라는 게 아주 큰 차이다. 그래서 예, 총괄 방식은 사건의 설명 방식에 관심이 있다. 이 성격을 규명하는데 인과관계와 함께 법칙적인 어떤 관계를 찾아내는 데는 큰 관심이 없다라는 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교사가 네, 그래요. 그럼 영희가 말한 설명 방식에서 크게 주의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유추 방식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비교 대상에 대해서
진우가 유추였죠. 영희는 주나라 봉건제도는 이렇고 서양의 봉건제도는 어떻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교 설명 방식이죠. 비교 설명 방식에서 주의할 점은 비교를 하는 대상에 있어서 편견,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우열의 판단을 하지 않게 한다. 뭐 A는 더 좋고 A는 더 나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열의 판단이 안 되고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박 교사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우의 설명 방식이 필요한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우가 이제 유추 방식이었는데 왜 유추 방식이 필요하냐? 그것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적 설명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그 과거를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건에 비유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 비슷한 생각을 추론하게 해서 이제 이해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필요성은 바로 학생들이 배운 역사적 사실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직접 관찰,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추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9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기억제도 이전의 관행과 이 제도의 실시로 나타나는 직접적 결과로 왕권 강화 측면에서 결과를 왕권 강화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또한 디귿의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리을의 직접적 수단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조프루아와 마틸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조프루아하고 마틸다 사이에 누가 태어난지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내용을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해야겠죠. 그는 상속에 의해 잉글랜드는 물론이고 노르망디, 앙주, 맨투렌 지방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앙주, 맨투렌 지방이니까 프랑스의 이 그 북서부 쪽을 이제 주로 차지한 거죠. 그뿐 아니라 1152년에 부아투, 아키텐, 가스코뉴 지방까지 차지한다. 예, 부아투나 아키텐, 가스코뉴, 프랑스의 중남부 쪽 지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르도라든가 이런 지역들. 자, 그랬을 때 그의 제국을 일명 앙주 제국이라고 한다. 자,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바로 헨리 2세 이야기죠. 헨리 2세가 나중에 이 엘레노하고 결혼해서 루이 7세의 부인이었던 엘레노와 재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 부인이 갖고 있던 상속지, 아키텐이라든가 가스코뉴 이런 지역들을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제국을 일명 앙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는 막대한 권력에 힘입어 사법권을 신장한다. 그래서 이 사람 시대에 발전하는 게 보통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대심이라는 제도를 두어 24명의 기사가 선서를 함으로써 타당성을 지니도록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대심이라는 제도 이전의 관행은 뭐고 그 다음에 이 대심이란 제도를 해서 이 나타나는 결과로 왕권 강화와 관련 있는 게 뭐냐라는 거야. 자, 이것에 하는 관행은 그 전에 이제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면 따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법을 개정해서 대심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 기사가 선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 땅이다, 이게 맞다, 뭐 이런 것을 선서하면 타당성을 지니게 했어요. 그 전에는 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면 결투를 했죠. 따라서 결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투로 해서 이제 사람이 또 계속 사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심이란 제도를 둔 겁니다. 이 대심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 결국은 나타난 직접적 결과가 뭐냐? 이 대심을 통해서 이 봉건적인 토지 관계에 있어서 국왕이 간섭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면
대심 제도를 하게 되는데 이 대심 제도를 만든 거는 이제 국왕의 능력이고 국왕의 어떤 권한이 입김이 여기 이제 좌우될 조금 더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든 거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에 있어서 국왕이 개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왕의 재판권 강화와 확대를 초래했다는 거죠. 왕의 재판권 강화와 확대 초래. 예, 요 부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또한 즉위하자마자 대제후를 누르고 왕권을 다시 강화하였다. 윌리엄 정보광 이래 국왕의 직속 봉신은 전시에 일정한 수의 기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예, 그러나 프랑스와 같은 외국에서의 전쟁에 종군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프랑스 내 영토 보전과 확대에 이용하였다. 이후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지만 결국 그는 영국의 교회 법정이 교황청에 소청하는 권리를 인정하며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예, 프랑스와 같은 전쟁에 종군하기를 기피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면 종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성을 동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직속 봉신으로부터 군역 대납금을 받아서 용병을 주축했죠. 예, 직속 봉신으로부터 군역 대납금을 받았다는 거. 직속 봉신으로부터 군역 대납금. 그 돈으로 용병대 조직. 왜냐하면 직접 그들이 나와서 종군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고 방어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려면 결국은 이들이 종군 안 하니까 따로 용병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납금, 군역 대납금을 내게 해가지고 이렇게 용병대를 조직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거. 예, 이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데 이게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클라렌든 헌장이죠. 클라렌든 헌장. 그래서 성직자들도 이 영국의 이 법에 의해서 이 심판을 받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이는데 당시에 친구였던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죠. 그래서 신복과 부하들이 가가지고 이 캔터베리 대주교를 살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크나큰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클라렌든 헌장이 마련한 것이죠. 직접적 수단. 저는 요번에 헨리 2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낸 문제 중에 그 해에는 안 나와도 그 2, 3년 간격을 이렇게 보면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잘 보셔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제가 볼 때는 요 헨리 2세 시기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잘 판단하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쉬고 그 다음에 B형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